예, 안녕하세요. 우주라이크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다들 코로나는 안 걸리시고 잘 계시는지 궁금하시네요. 이번 주에는 저희가 노벨상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노벨상에 이번에 발표된 노벨상에 대해서 노벨 물리학상, 그리고 노벨 화학상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드리고, 매그네탁에 관한 천체에 관련된 연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녹화에 참여해주실 분들은 저 백색에서 K사님 그리고 특이점님 이렇게 오늘 세 분이 녹화에 참여해주셨는데요.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백색의성입니다. 이번 주에 2020년 노벨 물리학상 발표가 이제 막 나왔거든요. 예, 근데 이번 노벨 물리학상은 작년에도 이어서 또 천문학 관련 분야에서 노벨 물리학상 수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천문학이 받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물리학상의 메인 스타가 블랙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왜냐면은 이번 물리학상의 반은 로저 펜로즈 교수님이 가져가셨고, 나머지 반은 라인하르트 겐젤 교수님과 안드레아 게즈 교수님이 반반씩 나눠 가져서 이렇게 세 분이 받게 되었는데, 이제 펜로즈 교수님 같은 경우는 블랙홀이 일반 상대성 이론의 결과로 생성 가능함을 이제 수학적으로 보인 연구에 대해서 받으셨고요. 그리고 겐젤 교수님과 게즈 교수님은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별들을 관측해서 우리 은하 중심에 거대 블랙홀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연구 둘 다 블랙홀의 이론적 배경과 그리고 이제 블랙홀이 우리 은하 중심에 있다는 관측적 분석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블랙홀의 주제는 블랙홀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로저 펜로즈 교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드리려면은, 로저 펜로즈 교수님은 아무래도 유명한 영국 다른 분들과 친분도 있고 비슷한 시기에 연구를 하셨던 걸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랑 같이 연구하고 실제로 친한 걸로 유명하신 분들이 킵손 교수님이랑 스티븐 호킹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랑 같이 연구도 하셨고 비슷한 시기에 다들 연구를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펜로즈 교수님이 이번에 상을 받은 걸 얘기를 하자면은, 시간을 다시 돌려서 아인슈타인 선생님 때로 1915년까지 돌아가면 이제 펜로즈 교수님이 이번에 노벨상을 받은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다시 시간을 돌려서 아인슈타인 선생님의 1915년까지 돌아가게 되면은, 1915년에 이제 아인슈타인 선생님이 중력이랑 이제 질량 분포가 우주 시공간이 어떻게 휘는지에 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때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 선생님이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몇 주 지나지 않아서 바로 독일의 과학자 칼 슈와르트실드가 다량의 질량이 한 점에 뭉쳐있을 때 시공간이 어떻게 휘는지에 대해서 일반 상대성의 해를 구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이제 일반 상대성이 나온 이후로 나온 블랙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때 슈와르트실드가 얘기한 거는, 다량의 질량이 한 점에 뭉쳐있을 때 주변의 시공간이 휘고 빛의 속도로도 이 반경을 벗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델을 제시하였고, 이것이 최초의 이제 블랙홀의 수학적 모델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빛의 속도로도 벗어나오지 못하는 반경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SF에서 많이 들어본 시공간의 지평선, 슈와르트실드 반지름이 되는 거거든요. 이때 처음으로 이제 블랙홀에 대한 이론적 이야기는 나왔지만, 그 뒤에 실제로 블랙홀에 대한 이야기는 이론적인 수준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블랙홀에 대한 이제 자량의 질량이 한 점에 뭉쳐 있을 때라는 이론적인 이야기는 나왔지만, 실제로 관측이 되거나 어떻게 블랙홀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가 또 이론적으로 나온 이야기는 이제 아무래도 맨하탄 프로젝트랑 핵폭탄으로 유명한 오펜하이머가 얘기를 했었는데, 오펜하이머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가상적의 블랙홀이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매우 무거운 별이 일생의 끝에서 폭발하면서 내부 붕괴로 무너질 때 한 점으로 뭉치면은 이제 슈와르트실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매우 웅축된 한 점으로 질량이 모이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처음에 꺼냈었어요. 그러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도 사실 이
비트 빠져나가지 않는 어두운 별, 블랙홀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지만 실제로 관측은 안 되었고, 그리고 관측도 안 되었을 뿐더러 이 완벽하게 구형 대칭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이론상으로만 존재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뭉쳐서 만들어지느냐에 대한 모델은 존재하지 않았고 실제로 관측도 못하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바뀌기 시작한 게 1960년대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블랙홀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던 게 1960년대에 처녀자리에서 3C273이라는 특이한 천체가 발견됐었어요. 그리고 이 천체는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퀘이사라고 보통 불리는 천체죠. 이제 퀘이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매우 좁은 공간에서 별처럼 아주 많은 양의 에너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과학자들이 추적을 해보니까 이 천체는 별처럼 보이지만 사실 별이 아니고 아주 먼 곳에 있는 은하의 핵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나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새로운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계산을 해본 결과 매우 좁은 공간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게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퀘이사 같은 경우는 아주 먼 곳에서 이 조그만한 지점에서 이 조그만한 녀석에서 조그만한 부피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나올 수 있는 이제 해답이 질량이 매우 무거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서 이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방사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이제 블랙홀이 이제 뜨거운 주제로 떠오르게 돼요. 그런데 여태까지 이제 슈와르츠실드가 얘기했을 때 슈와르츠실드는 한 지점에 질량이 뭉쳐져 있는 완벽한 구형 대칭의 모양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실제로 질량이 빨려 들어가면서 어떻게 이런 블랙홀의 형태로 만들어지냐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960년대에 펜로즈 교수님이 이 연구를 이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제 펜로즈 교수님이 가지고 왔던 이야기 중에 나오는 게 이제 갇힌 표면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빛도 못하지 나온 이런 공간으로 받쳐 있는 게 물리적에서 매우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 위상수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이 갇힌 표면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제 블랙홀을 설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갇힌 표면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냐면은 그 전에 슈와르츠실드 반지름처럼 얘기했던 것처럼 그 슈와르츠실드 반지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점의 질량이 뭉쳐 있을 때 빛의 속도로도 더 이상 빠져나오지 못한 그 반경을 이야기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가 그 이제 슈와르츠실드처럼 한 점으로 뭉치기 전에도 갇힌 표면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이제 간단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그 시공간에서 이제 한 곳으로 중력이 뭉치기 시작하게 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그 갇힌 표면이라는 표면을 통해서 일방인 통행이 되는 곳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방 통행이 되는 공간이 생기기 시작하는 지점이 이제 갇힌 표면이라는 거죠. 사실 이 갇힌 표면이라는 개념은 그 시공간을 모두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세로로 시간축, 가로로 공간축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일종의 이제 표면이 생겨나는 거예요. 질량이 어느 정도 이상 모이기 시작하게 될 경우 이제 어느 지점부터 그 빛의 속도로도 나가려고 해도 못 나가는 지점이 생기게 되고 이 지점이 시간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더 이상 그 일방향으로 통행되는 지점이 계속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펜로즈 교수님이 이야기한 거는 처음에 이제 일정 질량 이상 모이기 시작하려면 결국 이 갇힌 표면이 생기게 되고 갇힌 표면이 생기게 된 이상 시간축을 따라가게 될 때 더 이상 이제 일방통행적으로 안으로 들어갈 수만 있고 더 이상 밖으로 못하는 이 갇힌 표면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질량이 계속 뭉쳐서 시간적으로 블랙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과정을 수학적으로 이제 그려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펜로즈 교수님이 블랙홀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 가능하다는 수학적으로 보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뒷부분 같은 경우 이제
다른 노벨상을 받은 라이나르트 겐젤 교수님이나 안드레아 게즈 교수님도 이 뒤에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퀘이사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관측적으로 저게 진짜 블랙홀일 수 있겠다라고 관측이 처음 되었는데, 퀘이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은하에 있는 게 아니라 매우 멀리 떨어지는 지점에서 발견되는 태양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겐젤 교수님과 게츠 교수님 같은 경우는 1990년대 초에 우리 은하 내를 연구하셨어요. 우리 은하의 이제 중심 부분에 있는 별들을 관측하셨는데, 우리 은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다시피 나선형으로 넓은 원반처럼 생겨 있는데, 이 넓은 원반에서 별들이 은하의 중심부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은하의 중심부를 이제 연구를 하셨는데, 이제 우리 은하도 빙글빙글 돌고 있기 때문에 중심부에 상당한 질량이 있을 거라고 예상됐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매우 무거운 블랙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옛날부터 해오긴 해왔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관측이 되지도 않았고 뭐가 있을지는 몰랐지만 그래도 가운데 뭔가 있을 거라는 예상이 있었기 때문에 과학자들에게는 매우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70년대에 우리 은하 중심에서 매우 강력한 그 전파가 보이기 시작했고, 이거를 그 사수자리 A라고 부르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수자리 A가 우리 은하의 중심부에 있고, 여기서 우리 은하의 그 질량 중심에 해당되는 무거운 대상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은 있었고,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이 부분을 연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1990년대 초에 이 부분을 연구하다가 겐젤 교수님과 게즈 교수님이 비슷한 프로젝트로 동시에 우리 은하의 중심, 사수자리 A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죠. 이 팀은 둘 다 이제 우리 은하의 중심부를 이제 직접 본 건 아니고 우리 은하 중심부의 주변에 있어서 볼 수 있었던 별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별들을 매우 오랫동안, 거의 10년이 넘는 2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이 별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전부 추적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알아낼 수 있었던 거는 이 별들이 가운데의 중심부를 주변으로 움직일 수 있는 궤도를 그려낼 수 있었죠. 그리고 두 팀 모두 낸 결론이 이 중심부에 있는 별들이 움직이는 속도와 궤도를 보았을 때 우리 은하의 중심부, 사수자리 A에는 엄청난 질량이 뭉쳐있고,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의 질량이 뭉쳐있으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물리학적으로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거는 블랙홀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정도의 질량이 그 좁은 공간에 있을 수 있는 거는 블랙홀로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은하의 중심부에서 관측적으로 블랙홀이 있다라는 증거가 되었던 거고, 이제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는 지금은 대부분의 은하의 중심에는 매우 무거운 블랙홀이 있다라는 게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예, 이번 노벨 물리학상의 중심은 아까 블랙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은 펜로즈 교수님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어떻게 물질이 뭉쳐서 블랙홀이 될 수 있는지를 갇힌 표면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시간적으로 이렇게 질량이 뭉칠 수밖에 없다라는 수학적인 모델을 제시해 주셨고요. 그리고 겐젤 교수님과 게즈 교수님은 우리 은하의 중심부의 별들의 움직임을 추적하여 가지고 우리 은하의 중심부에 매우 무거운 블랙홀이 있다라는 것을 관측적으로 발견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연구에 대해서 이번에 노벨상을 받았고, 이번 연구의 중심은 블랙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블랙홀에 관련돼서는 계속 연구가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몇 년 전에 실제로 블랙홀의 모습이 그 이벤트 호라이즌 텔레스코프를 통해서 블랙홀의 그 이미징에 처음으로 성공하였기도 하였고, 지금 현재는 중력파로도 이제 외부에서 블랙홀이나 중성자별의 충돌을 관측할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블랙홀에 대한 관심이랑 발견은 계속 이어질 걸로 생각됩니다. 예, 이번 노벨 물리학상과 블랙홀에 대한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다음번에는 이제 저희 특이점님이
이번엔 화학성에 관련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셨던 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이점이 이야기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특이점입니다. 저는 이제 노벨 화학상에 관련한 이야기를 들고 와봤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천문학이랑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 기초과학은 다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노벨 화학상에 관한 얘기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이번 노벨 화학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색 포털에도 뜰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한국의 현택한 서울대 교수님이 노벨 화학상에 가장 근접한 한국인 과학자다라는 말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로는 현택한 교수님은 이제 노벨 화학상을 받지는 못하셨고, 이제 유전자 가위라는 조금 신기한 그런 기술을 이제 개발하신 분들이 2020년에는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벨 화학상을 받으신 분들을 잠깐 소개를 하고, 현택한 교수님 연구와 노벨상에 가장 근접했던 한국 과학자들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노벨 화학상을 이제 2020년에 노벨 받으신 분이 이제 프랑스 국적의 이제 샤르팡티에라는 분과 이제 미국 국적의 다우드나라는 분이신데, 이분들은 유전자 가위라는 기술을 개발을 하셨어요. 유전자 가위가 뭐냐? 말 그대로 유전자를 가위처럼 자른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혁명적인 기술인데요. 이게 특정한 DNA나 RNA 같은 요소들을 가위로 잘라서 다른 DNA에 붙일 수 있고 접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화학상으로 이분들이 상을 받으셨지만, 이 유전자 가위 기술이 화학뿐만 아니라 이제 생명과학, 특히나 이제 그런 불치병 치료 이런 데다가 엄청난 큰 영향을 끼치셨어요. 뭐 새로운 암 치료제를 개발한다던가, 이제 뭐 에이즈 약을 개발한다던가 하는 이제 이러한 치료제 개발에 엄청난 기여를 했고, 특히나 이거는 또 이제 일반 약이나 이런 치료제로 해결할 수 없는 이제 유전 질환 같은 희귀병이라던가 이런 질환의 꿈을 이제 현실화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뭐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병들을 그 문제가 있는 DNA나 RNA를 잘라내고 그게 정상적인 DNA 안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병이 있는 부분을 없애고 새로 갈아 끼운다는 거. 이 기술이 만약에 상용화가 되고 뭐 병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수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기술이 발전하게 된다면은 암이라던가 뭐 에이즈, 뭐 유전 질환의 그런 정복도 꿈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최근에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이 기술이 접목된 경우가 있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요 코로나에 이 기술을 접목을 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붙는 형광 물질을 유전자 가위 기술로 잘라서 그 형광 물질과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났을 때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 형광 물질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RNA나 DNA 달라붙으면서 이제 빛을 내는 거죠. 그러면은 그 육안으로도 쉽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 없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형광 물질이라는 게 어쨌든 이제 빛을 내는 물질이다 보니까 이게 육안으로도 여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키트, 진단 키트에도 사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기사에 나와 있어서 좀 찾아봤고요. 이 유전자 가위라는 이제 이 기술이 현택한 교수님이 이제 연구하신
나노 기술보다 좀 더 뛰어나다고 이제 노벨 재단에서는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이분들에게 노벨 화학상을 수상을 한 것 같습니다. 현택한 교수님의 이제 설명으로 넘어가자면 이 노벨 화학상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얘기가 나왔던 분이죠. 한국 노벨상과 가장 가까운 뭐 한국의 과학자다.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노벨 재단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벨이 이제 죽고 나서 이제 사후에 이제 뭐 노벨의 그 유산을 가지고 만들어진 재단인데 이때 그 노벨의 유언 중에서 이러한 뭐 후보자라든가 수상 기준에 대해서는 비밀로 이제 붙여달라고 했고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이제 50년 정도 동안 이제 그게 비밀로 유지되다가 발표되는데 그래서 이 현택한 교수님이 실제로 그 노벨 재단에서 발표한 후보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뭐 노벨상 후보자냐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제 이렇게 노벨상을 예측을 해주는, 그러니까 노벨상 수상하는 분들이 예측을 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정보 분석 어떻게 보면 기업이죠. 회사인데 클래리 베이트라는 회사에서 이제 발표를 한 자료를 가지고 노벨상 후보자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분석 기업들이 예측을 이제 노벨상 후보를 예측을 하고 노벨상 그런 걸 이제 예측을 하는 그게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좀 재미있게 영국 같은 경우에는 도박 사이트에서 이러한 노벨상 후보라든가 이런 걸 예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신기해서 조금 이야기 드렸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클래리 베이트라는 이 기업의 조사한 발표 결과를 가지고 노벨상을 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 클래리 베이트라는 사이트가 이 노벨상 후보자를 수상을 할 때 보통 이제 논문의 인용 지수를 많이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제 이 논문의 인용 지수만 따졌을 때 이 현택한 교수님은 그 노벨상을 받으신 분들보다 뛰어난 높은 업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조금 가져와 보자면은 이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30명의 노벨 화학상 수상자의 이제 논문 한 편당 평균 인용수가 이제 110회 정도, 110회에서 111회 정도 되는데 그 상위 10% 저널에 발표된 논문은 이제 평균 한 202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현택한 교수님은 평균 인용수는 한 편당 평균 인용수는 144회, 한 30회 정도 더 많은 거죠. 그리고 상위 10% 저널에 발표된 논문은 330여 개라고 합니다. 한 130개 정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현택한 교수님이 한국에서의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다라고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결국에는 유전자 가위라는 기술을 개발하신 분이 받은 거고요. 뉴스에서 기사에서 이제 현택한 교수님을 취재를 한 말을 조금 빌려보자면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을 수상하기 위해서는 과학자들이 새롭게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을 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과학의 창의성이라는 것은 자유로움에서부터 나오는 거다. 뭐 새로운 규제를 만들다던가 법을 계속 만들어서 과학자들을 그렇게 가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현택한 교수님은 사실 학부, 석사, 박사 과정을 지나면서 이러한 이제 나노 입자에 대해서는 사실 연구를 하셨던 분은 아니에요. 이 서울대학교 교수로 부임을 하시면서 이제 나노 입자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어떤 연구를 하셨냐라고 이제 잠깐 또 설명을 드리자면 승원법이라는 이제 기술을 개발을 하셨어요. 이게 승원법이 뭐냐라고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이제 그 승원법 개발 전에는 이렇게 나노 입자를 생산을 하게 되면은 나노 입자가 크기가 제각각이에요. 뭐 큰 놈도 있고 작아서 안 보이는 놈도 있고 뭐 자기 마음대로 크기가 제각각이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그 공장에서나 그 기업에서 나노 입자를 쓰게 되려면은 자기가 원하는 그런 크기를
골라내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00의 크기를 가진 나노 입자가 있고 10의 크기를 가진 나노 입자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삼성에는 디스플레이를 만들 때 나는 한 70 정도에 되는 입자를 사용을 할 것이다. 그럼 이 70 되는 입자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만들어낸 기술 그 입자들 중에. 근데 요 현택한 교수님이 개발한 승원법이라는 이제 이 기술은 실온에서 이제 서서히 가열을 하면서 이제 나노 입자를 만들어내는 기술이에요.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승호법을 사용해서 만들어낸 나노 입자는 크기가 균일해요. 그러니까 70이면 70, 100이면 100.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기업체에서 사용을 할 때 입자를 만들어내고 골라내는 과정이 필요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만들 때 그냥 애초에 그냥 난 70으로 만들겠다, 50으로 만들겠다. 균일하게 나노 입자를 만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가 이제 2001년에 미국 하학회지에 게재가 됐고 현재까지 한 1660회 정도 인용이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인용된 거예요. 1660회 정도는. 그리고 나서 이제 2004년에도 좀 혁신적인 기술을 발표를 하셨는데 그 입자를 만들 때 좀 더 값싸고 빠르게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만들 때 뭐 100원이 드는 것보다 뭐 한 10개를 만들 때 10원이 드는 게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2014년에 이제 대량으로 나노 입자의 합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논문을 또 발표를 하십니다. 네이처지에 발표를 하셨는데 이제 이거는 한 3,000회 정도 인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 승원법과 이 나노 입자 대량 합성법을 이용을 해서 이 나노 입자를 정말 그 기업체나 이런 연구소에서 개발할 수 있는 제품에다가 정말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현재 지금 나와 있는 QLED라는 이제 삼성의 QLED TV라는 이제 개발의 토대가 된 것으로도 이제 알려져 있다고 이제 합니다. 요러한 이제 나노 입자를 토대를 기준으로 이제 노벨상에 도전을 하신 거고, 사실 요번에는 받지 못했지만 또 다음 기회가 있어요. 2021년도 있고 뭐 그 후에도 이제 있습니다. 이게 요 기술이 그 나노 입자를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거의 토대를 개발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 나노 입자를 사용을 하려면 거의 현택한 교수님의 논문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요번에 수상을 못해서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아직 2021년도 있고 뭐 후내년도 있고 아직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택한 교수님은 이제 해외에서는 노벨상을 수상하는 연구 기관들이 이제 뭐 100년, 200년 이상 된 것도 많은데 이제 한국은 사실 이러한 기초과학에 투자한 지 약 한 10년 이제 좀 더 이제 보자면 한 2, 30년 정도 됐는데 이러한 노벨상급에 가 있는 학자들이 여러 명 있다 라는 것은 이제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여기서 또 여러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현택한 교수님 말고 2014년과 17년에도 노벨상에 근접한 이제 과학자들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분들도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과학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4년에는 카이스트의 유령 교수님이 노벨상 후보자에 올랐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노벨 재단에서 발표한 게 아니라 이제 이러한 분석 사이트에서 발표를 하셨다고 하고 이 유령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논문의 인용수를 보면은 그 114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노벨 화학상 평균 수상이 110회 정도 되니까 한 4회에서 5회 정도 많다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성균관대학교의 박남규 교수님도 이제 노벨상 후보자로 오를 정도였는데 이제 박남규 교수님은 108회 정도로 사실 별로 차이가 없죠. 한 2회 정도 차이가 나긴 하는데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이제 이분들도 그 노벨상 후보에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좀 아쉽게도 이 노벨상에 올랐던 분들 세 분 다 화학 분야예요. 노벨 화학상 분야인데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노벨 물리학상이라던가 노벨 생리학상에는 사실 아직 그렇다고 할 그런 후보자들이나
그런 노벨상급의 그런 과학자가 없는 거는 사실 좀 아쉬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초 과학 분야가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이제 노벨 물리학상, 노벨 생리학상, 뭐 또 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뭐 노벨 문학상도 있죠. 이런 데에서도 좀 한국인의 그런 과학자라던가 그런 이제 수성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끝났는데 사실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노벨상을 꿈꾸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현택한 교수님이 이제 한 말을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택한 교수님이 본인도 한 우물만 팠다 그랬더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꼭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예, 특이점님, 노벨상 수상자들에 대한 그 후보자들에 대한 이야기들과 우리나라에 있는 후보님들에 대한 이야기 매우 잘 들었습니다. 특히 보통 이제 언론에서 노벨상 후보라고 이야기할 때 후보를 따로 발표를 안 하는데 왜 후보라고 하지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돼서 매우 감사하고요. 특히 영국에서는 도박사들이 노벨상 수상자를 가지고 도박을 한다는 부분이 무척 재밌게 들리네요. 예, 특이점님 감사합니다. 다음번 이야기는 매그네타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K사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주라이크 팟캐스트 K사입니다. 지난 첫 녹음 이후 두 번째로 뵙는데요. 저는 올해 사상 최초로 연주 시차를 통해서 거리가 측정된 먼 거리의 마그네타라는 중성자별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며칠 전 읽은 책 중에 그 연주 시차로 별의 거리를 재는 내용이 있었어요. 연주 시차란 이제 지구의 공전을 이용해서 별까지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별의 거리를 재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겠지만 이 연주 시차가 제일 단순하다고 하죠. 하지만 지구에서 멀수록 시차가 작아지기 때문에 가까운 별의 거리를 재는 데만 이제 적합한 방법인데요. 그런데 올해 사상 최초로 지구에서 8,100광년이나 떨어진 멀리 있는 별의 거리를 연주 시차로 측정했다는 소식이 생겨나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마그네타란 무엇인지 간단히 안내를 해보자면 강력한 자기장을 지닌 중성자 별인데요. 자석과 별의 합성어입니다. 앞서서 백색 외성님이 언급한 뭐 블랙홀이나 퀘이사처럼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우주에서 극단적이고 미스터리한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 마그네타도 지금까지 발견된 중성자별 한 3천여 개 중에서 31개 정도밖에 없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흔하지 않을 뿐더러 대부분 멀리 떨어진 천체라 관측도 쉽지가 않죠. 글자 그대로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자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중성자별의 크기인 지름 20km와 비슷하지만 자기장은 1000배 이상 강력한 10기가 테슬라 정도라고 합니다. 뭐 이런 단위가 있는지도 몰랐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구의 자기장과 비교했을 때 1000만 배가량 세서 1000km 밖에서도 사람을 파괴해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강력하다고 해요. 이 관측의 의의라고 하자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별 측정 방법인 연주시차를 이용해서 처음으로 8100광년이라는 먼 거리의 별을 관측했다는 점, 그리고 멀지만 어쨌든 지구에서는 또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마그네타를 확인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주에서 관측되는 여러 가지 미스터리 중에 고에너지 방출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빠른 전파 폭발의 원인 중 하나가 마그네타라고 의심하고 있대요. 이 마그네타의 자기장에 축적된 에너지가 한 번에 방출된다는 이론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번에 관측된 나름 거리에 있는 이 마그네타를 통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K사님 이야기 감사합니다. 보통 이제 연주시차라고 이야기하면은 지구가 돌아가면서 별 위치가 달라져 보이는 걸로 배웠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매우 가까운 별들밖에 못 본다고 해서 사실 매우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연주시차로 매그네타들을 관측하는 데 성공했다니 매우 놀라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전달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노벨상 후보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신 특이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매그네타에 관련된 따끈따끈한 연구 소식을 알려주신 K사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노벨상과 선물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재밌게 들으셨나요? 다음 주에는 천문학회 관계로 다음 주 팟캐스트는 휴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계신 분들도 잘 계시고 다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주라이크 팟캐스트는 시립서울천문대의 지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